저희 두 사람이 요즘 외식을 좀 줄이고 식비 지출을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공교롭기는 한데 저번 에피소드에 네.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네요. 저번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할 때까지만 해도 나 그래도 돈 좀 벌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소신이 계산을 해보니까 좀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저도 저번에 돈 이야기를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하고 나서 괜히 좀 찜찜한 마음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왠지 막 돈을 엄청 잘 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강단에게 왜 돈을 많이 아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희가 이번 달에 상해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 여행 자금을 생각하다 보니까 좀 비축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출 줄이기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네. 그 캠페인을 시작하다 보니까 돈을 적게 쓰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희가 예전에 소비에 대한 강단과 소신 에피소드에서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지출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한번 따져봤는데요. 압도적으로 식비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집에서 밥을 해먹자 아무리 말을 해도 외식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맞아요. 집에서 밥 해먹는 게 진짜 귀찮잖아요. 정말 귀찮아요. 그리고 한 하루 이틀 작심삼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외식하지 말자 하고 한 3일 열심히 집에서 해먹다가 또 한 번 너무 오늘 귀찮다 힘들다 뭐 해먹냐 메뉴도 안 떠오르고 재료도 없고 장 보러 가야 되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현실적인 이유로 식비를 줄이기 위해 집에서 밥을 해먹자라고 다짐을 한 거니까 좀 이 다짐을 오랫동안 지속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난 말이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환경을 바꿔라 라는 말이었거든요. 일단 집에서 밥을 해먹기 귀찮은 이유가 뭐죠? 집에 식재료가 없죠. 그쵸. 식재료가 없죠. 그리고 나는 당장 배고픈데 맞아. 바로 요리를 시작해도 적어도 30분? 막 길면 1시간이 걸리잖아요. 뒷정리까지 하면은 어휴. 그쵸.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음식을 하려고 해도 만약 미리 장을 보지 않았다면 냉장고가 비어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저희가 발견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바꿔보자. 환경부터 바꿔보자 라는 다짐을 하고 매주 일요일마다 장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저희 두 사람이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샐러드라는 메뉴를 생각하게 된 이유도 음식을 하기 귀찮은 거랑 좀 비슷한데 계속 뭐 먹지 막 고민하고 맞아요. 매일매일 다른 음식을 요리하려고 하면은 좀 생각할 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 갖추고 싶었던 환경 하나가 메뉴를 단순화하는 거였어요. 근데 샐러드는 맨 위에 올라가는 토핑은 다각화하더라도 기본으로 들어가는 야채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장볼거리를 생각을 할 때에도 별로 고민 없이 샐러드 야채, 파프리카, 당근 이런 기본 채소를 장보기 목록에 넣으면 돼서 좀 간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미리 야채를 손질만 해두면 조리 시간도 엄청 짧고요. 그래서 샐러드를 일단 기본 메뉴로 깔고 그 외에 몇 끼니만 다른 메뉴를 요리해서 먹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샐러드가 진짜 안 질리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샐러드를 좀 물려하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샐러드를 물려한다기보다는 그 차가운 음식에 물려하는 것 같아요. 전에도 강수팟에서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제가 그 국물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사람이잖아요. 좀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내가 뭘 먹었구나. 좀 포만감도 들고 그런 편이라서 기본 샐러드 야채는 그냥 넣고 파프리카랑 버섯이랑 얇게 썬 당근이랑 그리고 미리 삶아둔 브로콜리를 볶아서 그 위에 올려요. 그리고 아몬드도 들어가잖아요. 네. 중요한 거는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게 환경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를 매번 매 끼니마다 하는 게 아니라 일요일에 한 번, 일주일치 샐러드 재료를 한 번에 산 다음에 그거를 하루 날 잡아서 다 손질을 해놔요. 샐러드 야채는 저희가 상추랑 치커리를 먹잖아요. 그걸 다 씻어서 샐러드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자른 다음에 또 쿠팡에서 500ml짜리 락앤락을 샀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쫙 소분을 해놔요.
소분을 해서 냉장고에 쌓아놓고 브로콜리도 미리 삶아놓고 파프리카랑 당근 같은 것도 다 미리 썰어놨어요. 근데 그러면 조리를 할 때 그냥 미리 썰어둔 야채를 후라이팬에 넣어서 볶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밀프렙을 미리 해놓는 거죠? 그쵸. 조리 시간이 거의 15분 이내로 단축이 됐고 그리고 설거지도 정말 많이 줄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단순화된 거죠. 저는 또 좋은 게 샐러드를 미리 소분해 놓으면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 맞아요. 집에서 해먹자라고 해놓고 유혹에 시달리잖아요. 배달 음식의 유혹. 네, 오늘 닭강정 저희가 요즘에 한 닭강정 가게에 꽂혀가지고 거기를 정말 자주 갔거든요. 네,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가장 맛있게 엔지니어링된 음식들 있잖아요. 뭐 치킨이나 햄버거나 뭐 피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네. 집에 미리 음식을 해놔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아까워서라도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게 샐러드 야채를 씻어놓고 소분을 하면 아무리 오래 해도 일주일 안에는 소진을 해야 되거든요. 샐러드 야채를 미리 담아놓는 용기를 10개를 샀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둘이서 먹기 때문에 그게 5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치를 해놓는 건데 일주일만 좀 넘어가도 야채가 무르기 때문에 버리게 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좋은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꼭 먹어야 되는 환경. 돈도 돈인데 시간을 투자해서 다 해놨는데 그거 맞아. 안 먹을 수가 없지. 맞아요. 그리고 샐러드를 계속 먹게 되니까 좋은 게 버섯이나 이런 것도 좀 대량으로 사놓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식재료는 대량으로 살수록 싸잖아요. 그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냉장고를 열 때마다 그 미리 소분해 놓은 용기들이 딱 눈앞에 보여요. 아, 맞아. 내일 샐러드 먹어야지. 맞아요. 네, 이렇게 되죠.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눈앞에 아른거리면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강단과 소신이 환경을 활용하는 법이랄까요? 그걸 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좀 거창한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한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가 내가 어떤 환경을 만들고 싶은지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나에게 맞는 환경을 평생 갖추어 나가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샐러드를 해먹는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이게 최고야 라고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또 다듬고 요리하기 편한 환경, 뭐 요리 도구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평생을 두고 계속 나에게 맞는 환경을 갖춰 나간다는 게 되게 의미 있는 일이다. 맞아요. 환경을 갖춘다는 게 많은 곳에서는 자동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팀장이 될 수도 있고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좀 관리자급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할까? 생산적으로 일할까? 그 환경을 갖추기 위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그 회사에 입사하는 순간 그 환경에 자동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좀 의식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회사에 가면 일을 하게 되잖아요. 나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도 어떻게 보면 환경이고요. 회사마다 뭐 자리 배치나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것도 그 회사에서 고민해준 환경이고요. 하물며 나랑 함께 일하는 동료도 환경이죠. 그러니까 좋은 동료랑 일하면 더 열심히 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근데 회사를 다니지 않는 저희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환경을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좀 자기 반성을 많이 하게 되기도 했어요. 아, 내가 뭐 글을 더 많이 쓰고 싶다. 진짜 열중해서 창작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내가 다짐을 막 세게 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6시에 반드시 일어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날로그 알람 시계를 쓰거든요. 네. 그 아날로그 알람 시계를 거실에다가 둬요. 네. 근데 그 소리가 진짜 크거든요. 맞아요. 액션 뭐더라? 일어나거라. 이런 네. 그 짱구 액션 가면 그 알람 소리인데 알람을 끄려면 일어서서 맞아요. 거실까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거실까지 나왔으면 이미 잠이 다 깨있죠. 그러니까 내가 6시 어떻게든 일어나야 돼 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짱구 알람 시계를 잘 맞춰놓는 게 훨씬 행동에 있어서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 의지로 되지 않는 걸 환경이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가벼운 예시를 또 몇 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랑 강단이 둘 다 백팩을 쓰잖아요. 네. 근데 집에 오면 백팩을 강단이 항상 아무 데나 놓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가방을 꼭 제 의자 위에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가방 자리는 의자였던 거예요. 근데 강단은 뭐 어느 날은 소파 위에 놓기도 하고 어느 날은 스툴 위에 놓기도 하고 그게 너무 신경 쓰였어요. 네, 기분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강단한테 항상 같은 자리에 놨으면 좋겠어라고 몇 번을 말했지만 먹히지 않았어요.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맞아요. 하라고 하면 더 안 하죠.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제주도에 있는 대형 철물점 형제상사에 가서 작은 가방걸이를 2개 사서 빈 벽에 나란히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강단한테 말을 했어요. 여기는 너의 가방을 거는 곳, 여기는 내 가방을 거는 곳이야. 그러고 나니까 그냥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가방 자리가 정확하게 생겼고 그게 제가 생각한 환경을 활용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 행동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거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 누구한테 부탁할 때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저 그 가방 하니까 생각나는데 네. 저는 한 대학생 때부터 가방을 살 때 무조건 그 물병 넣을 수 있는 옆주머니가 있는 가방을 사거든요. 네. 근데 그래야 텀블러를 가지고 다녀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나 플라스틱 그 일회용기 쓰고 싶지 않아. 텀블러 가지고 다닐래 라고 하지만 가방에 물주머니가 없으면 텀블러를 안 가지고 다녀요. 맞아요. 진짜 작은 차이가 행동을 바꾼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식비 아끼는 얘기할 때도 잠깐 생각났던 건데 저희가 옛날에 식당을 할 때 식당 주방을 정말 깨끗하게 관리를 했어요. 왜냐면 오픈 주방이었고 작은 식당이었기 때문에 홀에 계신 손님들이 저희 주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냉장고도 심지어 유리 냉장고여서 안에 식재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런 구조가 저희에게 주방 청소를 잘하게 하는 또 환경이 되긴 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 주방에 서면 너무 요리할 맛이 나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칼을 가지러 막 멀리 가지 않아도 딱 손 닿을 곳에 칼이 있고 항상 깨끗한 도마가 있고 접시가 항상 같은 자리에 있고 그런 음식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 음식을 더 잘하고 싶게 만드는 그 마음을 만들어준다는 걸 자주 느꼈어요. 왜냐면 집에 오면 음식할 맛이 뚝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바쁘니까 집 청소는 좀 소홀하게 되면서 집에 오면 요리할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음식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자주 쓰는 용어 중에 미장 플러스라는 단어가 있대요. 그 요리 학교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배우는 개념일 거예요.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맛을 잘 내고 뭐 플레이팅을 잘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요리를 하는 장소를 완벽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조리 도구가 제자리에 있는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이제 잘 가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미장 플러스죠. 그게 프랑스어 같은데 제자리에 놔라 라는 뜻이래요. 네. 그래서 처음 저희가 식당을 준비할 때 그때 저희가 요리를 못하는 상태에서 사장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레시피 개발하느라 주방에서 뭔가를 하고 나면 주방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뭐 정리하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는데 그 미장 플러스라는 걸 좀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음식을 하면 요리가 딱 끝났을 때 뒷정리할 게 거의 없어요. 이미 정리를 하면서 요리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그 환경이 주는 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셰프들이 칼을 갈아놓고 키친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식재료들에 다 레이블링을 깔끔하게 하고 유통기한을 적어놓고 하는 게 환경을 만드는 거라면 우리는 글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럼 글 쓰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들고 있을까요? 아까 강단이 오늘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자기 반성을 좀 했다. 네. 아니 근데 반성을 많이 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오늘 저희가 저녁에 집에 손님을 초대하게 돼가지고 열심히 청소를 했는데요. 근데 청소를 하다가 말고 갑자기 그 자기 책상 아래에 있던 책장을 막 책상 위에 올리고 뭐 책이 많이 보이게 맞아요. 공간을 꾸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눈앞에 보이는 곳에 놔야 더 많이 읽고 쓰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강소팟을 녹음한다는 것도 저한테는 환경이잖아요. 그쵸. 근데 강소팟에서 막 저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꼭 이런 이야기만 안 해도 되지만 좀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잖아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뭐 환경 개차반으로 하고 삽니다. 이렇게 하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좀 엄밀하게 점검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는 그냥 살거든요. 그냥 있는 대로 하자 이런 느낌인데 글쓰기 하면 일단 책상이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환경은. 근데 내 책상을 보니까 나에게 맞춤으로 뭘 해놓은 게 딱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책을 더 많이 읽고 싶다는 생각만 오랫동안 하는데 정작 그 많은 책들을 책상 아래에 둬가지고 네. 그 책장을 제 발판으로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책들이 선택받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를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헌책방 가면 또 새 책 사고. 아무래도 글을 더 많이 쓰려는 입장에서는 내 책상을 어떻게 갖고 놓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저는 요즘에 초고를 이제 손으로 휘리릭 쓰고 그거를 나중에 스크린에 옮기는 식으로 글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노트랑 펜을 항상 꺼내놔요. 노트를 펼치면 제가 쓰다 만 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읽다 보면 당장 글을 몇 자 더 쓰지 않아도 이 다음에 뭐 쓰지? 그 생각을 잠깐이라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쓰려는 사람의 정체성을 계속 이어나가는 데는 확실히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작업 책상을 확실히 두고 거기에 항상 그리기 도구를 놔두고 글을 쓰는 사람이다. 이러면 글 쓰는 도구를 놔두고 그러니까 그런 게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책상의 쓰임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 같네요. 저희는 그 집이 단순한 투룸 구조인데요. 안방에 이제 옷도 보관하고 침실 겸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은 거실이 있고 그리고 거실과 이어진 방 하나를 완전히 작업방으로 꾸몄어요. 근데 거기에 제 큰 책상이 하나 있고 강단에 큰 책상이 하나 있고 기역자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실에서 뭔가 뭐 띵가띵가 하다가도 딱 고개를 돌리면 바로 저희 작업 책상이 보여요. 그러면 뭔가 좀 부채감이 들죠. 저기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좀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좀 물리적인 환경도 환경이지만 글을 계속 쓰게 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단언컨대 강단이에요. 샐러드를 열심히 해먹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저는 뭔가 가능성을 발견했거든요. 환경을 잘 갖추면 우리 뭔가를 더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근데 그러자마자 든 생각이 그러면 어떻게 더 글을 많이 쓰고 잘 쓸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을까? 였어요. 그렇지. 그러다가 일단 다짐을 한 것이 각자 매일 하나의 글을 발행을 하자. 완결된 글이 아니더라도 각자 원하는 곳에 뭐라도 발행을 하자라고 다짐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지 지금 일주일이 채 안 됐는데요. 그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아침마다 또 창작하는 아침 모임을 하잖아요. 그게 끝나고 소파에 앉아서 함께 커피를 마셔요. 근데 커피를 마시면서 어제 글 썼어? 맞아요. 썼어.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 하고 서로 읽어보고 그리고 어땠는지 서로 들려주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도 나누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 글을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게 정말 큰 자극이 돼요. 심지어 그 사람도 매일 글을 쓰고 있으니까 내가 한번 빼먹으면은 왠지 진 것 같고 좀 그런 맞아. 마음도 들고요. 글이라는 게 혼자 쓰는 일이기는 한데 내가 쓴 글을 누구한테 보여줄 때 저는 그때 제일 편집이 잘 되는 것 같거든요. 한 번 이렇게 썼어요. 꽤 괜찮네 하고 소신한테 한번 와서 읽어봐 라고 하면은 갑자기 눈이 번쩍 떠이면서 내가 왜 이런 단어를 썼지? 이런 맞아. 표현을 썼지? 막 이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쓸 때는 전혀 몰랐는데 다른 사람이 읽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막 보이는 것처럼 글이나 뭐 작은 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소신의 기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높게 가져가려고 하죠. 네. 매 프로젝트마다 우리가 정의한 성공을 이루려고 소신이 굉장히 노력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한다고 느끼거든요. 저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옆에서 일을 하는 것만 봐도 저도 좀 자극을 받고 꽁무니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사람마다
자극을 잘 주는 환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물리적인 환경이 딱 갖춰진 데 들어가야 뭐 조용하고 집중이 잘 되는 음악이 나오고 뭐 그런 곳에 가야 좋은 환경이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저의 경우에는 확실히 사람이라는 환경이 가장 큰 동기부여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단도 강단이고, 제가 글을 언제 제일 열심히 썼나 생각을 해보면 그 온라인 글방에 참여할 때였거든요. 그때는 그 온라인 글방 중에 대만 여행을 갔었는데, 대만 여행을 가서도 제가 글방 숙제를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제출을 했었어요. 왜냐면 거기가 뭐 숙제 검사를 하는 그런 글방은 아니었지만 내가 글을 써오는지 안 써오는지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런 환경이 저한테는 확실히 자극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시는 글쓰기에 있어서 도구를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진 않은데 저는 좀 글쓰기 도구, 네. 그 전에 디지털 세상에서 주인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긴 했는데 네. 글쓰기 소프트웨어를 제가 쫙 꿰고 있거든요.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써봤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집착인 것 같기는 한데 나에게 좀 잘 맞는 소프트웨어가 무엇인가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딱 썼을 때 글쓰기 앱의 뭐 디자인인지 아니면 뭐 반응 속도인지 나랑 잘 맞는 도구를 찾아내서 그거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요즘 노트북에 와이파이를 끄고 글을 쓰거든요. 와이파이를 껐을 때도 문제없이 작동이 되는 좀 그런 소프트웨어를 쓰고 싶은 것 같아요. 뭐 노래도 다운로드 미리 받아가지고 그냥 틀어버리고. 글 쓰는 도구 때문에 유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근데 저는 그 탐색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한테 맞는 환경을 고민하는 과정이니까. 근데 이게 과하면 그 탐색에 매몰돼서 본질에 이제 흐려지는 거죠. 글을 안 쓰고 탐색만 하게 되는. 네, 저는 탐색을 너무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 앱이 있으면 그냥 빠르게 정착해버리는 것도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성향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기본 메모 앱을 그냥 사용하거든요. 기본 앱 쓰는 사람이 고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그 밈이 있어요. 네. 그 하수들이 장인은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 네, 하수들이 도구를 엄청 찾아보고 고수는 애플에서 만들어 놓은 기본 반찬으로 잘 먹고 잘 산다. 근데 그게 그 밈을 봤을 때 제가 좀 많이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글쓰기 앱 뭐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내가 글쓰기 앱에 좀 크게 투자를 해볼 수 있다 라고 하면은 IA 라이터라고 굉장히 유명한 앱이 있어요. 그 앱이 글쓰기 앱에서의 롤스로이스 같은 느낌이고 66,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플레인 텍스트 에디터라고 맥북 전용 앱이긴 하거든요. 그게 아마 한 5,000원, 6,000원 정도 할 거예요. 아주 심플한 앱인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글을 또 잘 쓰기 위해 제가 마련한 환경 중에 하나가 선언하기인 것 같아요. 일단 강단한테 선언을 했죠. 나 앞으로 매일매일 은비코.com 웹사이트에 짧더라도 글 하나씩 발행할 거야. 그리고 매주 한 편씩 완결된 산문을 쓰겠어.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보는 눈이 좀 부족한 거예요. 강단만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창작하는 아침, 저희가 항상 하고 있는 그 온라인 모임의 아카이브 웹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쓰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만들고 싶어서 앞으로 매일매일 은비코.com에 짧은 글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뭐 사람들이 뭐 모두가 달려와서 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책임감이 생겨요. 맞아요. 저는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장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글쓰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왜 이런 상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나를 작가로서 인터뷰를 한다면 나는 하루를 어떻게 보낸다고 이야기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상상을 해보신 거예요? 네, 상상을 해본 거죠. 스티븐 킹이나 이런 유명한 작가들이 자기는 하루에 뭐 6시간씩 딱 정해서 쓴다,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글들을 봤을 때
아, 너무 멋있다. 역시 음. 이러니까 다작을 하고 이렇게 좋은 글을 많이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가 지금 나를 인터뷰한다면 딱히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뭐 글쓰기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냐라고 했을 때 좀 너무 드문드문 글을 쓰고 있기도 하고 뭔가 정해진 루틴이 없고 글쓰기를 진짜 프로처럼 하려면 좀 운동선수가 그렇게 하듯이 정해진 루틴이 있어야 되잖아요. 훈련을 해야 하잖아요. 회사원이 출퇴근하듯이. 네,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좀 반성도 하고 약간 위기감도 느끼고 좀 생각이 복잡하더라고요. 아, 나는 왜 말만 하고 있을까? 환경을 바꿔야겠다 라는 생각에 노력을 했는데 어젯밤에 또 듄2를 봐버렸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환경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누가 나에게 열심히 일하기 위한 환경, 음식을 집에서 해먹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났죠. 거창한 환경부터 바꿀 게 아니라 좀 사소하게 해볼 수 있는 시도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요즘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건데요. 조금 미리 해두기거든요. 지난달에 나 이야기 무대 독백 연기 워크숍 발표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제가 그 8개의 대본을 모은 대본집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대본집을 많이 만들 게 아니라서 북바인딩을 좀 독학해가지고 하나씩 직접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많으면 좀 미루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스스로 생각한 게 10개만 만들면 되니까 매일매일 작업실에 출근을 하면 하나씩 꼭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미루더라고요, 스스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안 미룰까 고민을 하다가 그 북바인딩을 할 때는 내지가 있고 표지가 있는데 그 표지에 한 번 더 종이를 싸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귀찮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날 꼭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오면 좀 쉬운 작업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호다다닥 하고 가기 전에 표지를 또 싸놔요. 그럼 다음날에 또 작업실에 오면 이미 어려운 작업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할만하네 하고 또 해버려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어려운 작업을 미리 조금만 해놓으면 좀 몸이 쉽게 움직이더라고요. 나눠서 하는 거네요. 그쵸. 근데 제가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요. 제가 요즘에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달리기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가끔 아침마다 뛰러 나가는데 초보 중에 왕초보이기 때문에 런데이라는 어플을 쓰고 있어요. 그 달리기 가이드를 들으면서 뛰는 거죠. 거기서는 계속 가이드가 달리기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려줘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침에 달리려고 하는데 너무 귀찮으면 밤에 달릴 때 입을 옷을 미리 입고 자라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뛰러 나가도 되는 상태로 만들라는 거죠. 이걸 듣고 나도 좀 어려운 걸 미리미리 해가지고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운동복으로 갈아입는 게 그렇게 귀찮아요. 진짜 귀찮아요. 저는 운동하니까 또 생각난 게 저희 집에 그 덤벨도 있고 요가 매트도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잘 활용을 안 한단 말이죠. 맞아요. 활용해야지라고 하고 그날 딱 해요. 그 다음 날부터 또 안 하고 그리고 한 달 뒤에 또 해야지 하고 하루 하고 또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요가 매트를 저는 그냥 깔아놓고 싶어요, 사실. 깔아놓으세요. 근데 고양이 때문에 고양이들이 북부기로 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을 했다가 깔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한번 깔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저희 집이 작기 때문에 요가 매트가 깔려 있으면 집 어디서든 요가 매트가 거의 보이는 수준으로 저기 깔려 있으니까 가서 스트레칭이라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또 떠오른 게요. 최근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 리모델링을 도와드렸거든요. 엄마 아빠가 그 집에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사셨어요. 28년인가?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도 이사를 안 하다 보니까 짐이 계속 쌓여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계기로 짐을 한번 싹 정리를 했죠. 수납 공간이 원래 많지 않았지만 새로 공사를 할 때 최대한 수납 공간을 늘려서 마련을 했어요. 근데 그런데도 줄인 짐이 다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또 왕창 버렸죠.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엄마한테 말씀을 드린 게 엄마, 앞으로는
수납 가구를 사지 마. 뭐 서랍이 됐건 수납장이 됐건 그런 거를 아예 사지 마. 무조건 지금 있는 곳에 어떻게든 넣어야 한다는 거를 기본값으로 생각을 해. 그러지 않으면 수납장을 샀을 때 넣을 곳이 있으니까 뭐라도 더 사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계속 작은 집에 살았다 보니까 그게 좀 몸에 배인 것 같아요. 짐을 줄이려면 수납할 곳이 오히려 없어야 된다. 맞아요. 근데 환경에 맞춰서 살림살이도 늘어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레스룸이 있으면 옷을 사게 되는 거랑 비슷하겠죠. 맞아요. 근데 다행일까요? 저희는 드레스룸이 없어서. 그러니까 옷 이야기 하니까 떠올랐는데 저희 두 사람의 좀 고질적인 문제가 빨래 건조기를 돌리고 빨래 절대 개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이 얘기 했었죠. 네. 그래서 빨래가 그 동묘처럼 네, 동묘 스타일로 네, 항상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내 모든 옷이 다 똑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해결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제 옷이 회색 반팔만 한 10개 있고 그리고 회색 후디만 한 5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지는 그냥 검정색 반바지, 검정색 긴 바지만 한 3개씩 있어요. 양말도 다 뭐 검은색으로 통일. 이러면은 빨래 개기가 한 10배 편하죠. 쉬워지잖아요. 너무 좋죠. 유니폼을 만들어서 그것만 입고 다니는 거지. 네. 근데 이것도 환경이죠. 네네. 어떤 외부 조건을 바꿔서 내 행동을 빨래 개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게 빨래를 개지 않는다는 거는 저희의 정말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였잖아요. 어떤 맞아요. 집에 살아도 저희가 빨래를 계속 안 개서 문제였는데 빨래 개는 로봇만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사실. 근데 정말 뭐라도 지금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뭐 당장 저희가 위에 회색 옷 입고 아래는 검은 바지만 입는 사람이 될 순 없을지언정 뭔가 좀 조치를 취하긴 해야겠네요. 맞아요. 근데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든 생각이요. 환경을 갖춘다는 게 약간의 강제성?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부채감 같은 걸 마련해야 한다는 거랑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마련해 놓은 의식적으로 좀 세팅해 놓은 환경들을 좀 적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라이브에 접속해야 된다. 맞아요. 이게 창작하는 아침 모임 때문에 저희가 갖게 된 환경이죠. 해야죠. 두 번째, 샐러드 야채가 무르기 전에 점심으로 먹어야 한다. 세 번째, 미리 낸 월세가 아깝지 않게 작업실로 가야 한다. 네 번째, 푸시업해서 참 잘한 아침 스티커판에 붙여야 된다. 이거는 소신이 하는 거죠? 네네. 이게 제 환경인데 창작하는 아침 동료분 중에 핸드라이트 님이 내가 목표한 행동을 했을 때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그래서 스티커를 다 붙이면 30개가 모이는 스티커판을 만들어서 다른 동료분들께 나눔해 주셨어요. 근데 그 스티커의 모양이 태양 모양이거든요. 그 핸드라이트님이 만들어주신 창작하는 아침 캐릭터예요. 창찜이. 네, 창침이. 그래서 그 스티커 보드를 참 잘한 아침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요즘에 그 달리기뿐 아니라 매일매일 푸시업 50개 하기. 물론 그 벽에 대고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마음 먹어서 거기 적어놓고 그 스티커판을 거실 정중앙에 붙여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매일 글을 써야 강단 앞에서 창피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근데 이 환경들의 공통점이 뭐뭐 해야 한다로 끝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짝의 의무가 들어있는 거죠. 남이 시킨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부여한 의무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쁜 환경은 좀 줄여가고 좋은 환경을 계속 마련해가면 언젠가는 글도 열심히 쓰고 빨래도 잘 개는 어른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 나쁜 환경을 지워간다는 게 진짜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최근에 쿠팡에 들어갔는데 쿠팡 와우가 되면 16,000원 가입 쿠폰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계산해봐도 이거 한 7, 8,000원은 이득이네? 라는 생각에 한 달만 하고 그만둬야지 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한 달 하니까 쿠팡 플레이에 접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쿠팡 플레이에서 영화를 볼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소신 자러 갔을 때 저 혼자 영화 보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중독성 강한 환경에 쏙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걸 좀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요즘에는 어쩔 수 없이 내 시간을 잡아먹는 환경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막 노트북도 인터넷 꺼버리고 오늘 또 다시 스마트폰에서 그 폴더폰으로 유심을 옮겼거든요. 스마트폰을 내 의지로 좀 덜 써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스마트폰을 그냥 쓰려고 했는데 역시 의지로는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또 너무 믿으면 안 된다. 네.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은 오히려 신경 쓸 거리가 없어서 마음이 편해요. 맞아요. 그냥 이대로 살아도 나도 모르게 이 환경이 맞춰진 대로 글을 쓰고 샐러드 먹고 돈 아끼고 깔끔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거니까. 그 달리 말하면 좋은 환경이 자동 반사까지는 모르겠는데 반자동? 왜냐면 이렇게 노력을 하긴 해야 되니까 반자동 반사적으로 아웃풋을 계속 만들어내게 해주는 좋은 장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강소팟은 60명의 작은배 후원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은배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com jagunbae.com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 있죠? 작은배가 6월 초에 전주에 가게 됐습니다. 6월 7일에서 8일 토요일 일요일에 전주에 있는 3대 책 축제 중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오. 작은배가 전주 책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와. 저는 전주 책회 디자인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기획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전주 책회가 독립출판 북페어예요. 그래서 기성 출판사보다는 저희처럼 작게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92팀이 모이신다고 하더라고요. 작은배는요. 기존에 출판했던 가족에 대한 작은 진실 모음 책과 다양한 진들을 챙겨갈 예정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 권의 또 신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신간이 저희의 두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아마 또 재밌는 책이 하나 나올 것 같아서 열심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설레는 게 저희가 지금 제주도를 벗어나서 활동하는 게 요번이 처음이에요. 이번 주에 저희가 서귀포에 위치한 쇼트롱 시네마에 팟캐스트 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다녀오거든요. 근데 그게 또 제주시를 벗어난 그 서귀포 첫 진출이었는데요. 또 불과 한 달이 되지 않아서 전주까지 진출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기대가 돼요.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뉴욕? 제주에서 재밌는 행사를 해도 비행기 타고 오시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전주는 그래도 육지니까. 맞아요. 네, 만약에 근처 도시에 살고 계셔서 6월 7일, 8일에 전주에 오실 수 있는 강소파 친구분들이 있다면 전주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은 육지에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 갈 수 있잖아요. 어필. 기회만 주신다면. 네, 불러만 주시면 뭐. 네. 저희는 뭐 배 타고라도 갈 수 있다는 점. 불러주세요. 네. 네. 이 정도 했으니까 불러주세요. 강소파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작은배 방명록에 무한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강소파 정주행을 완료했습니다. 와. 부지런히 들었더니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작은배 컨텐츠를 끊이지 않고 보고 싶은 마음에 후원도 시작했어요. 히히. 잠깐 쓰다가 팽겨쳐둔 블로그도 다시 들어가 봤는데 지금 당장 뭘 써야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얼른 다음 글쓰기 모임에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도 뭔가를 쓰게 되겠죠? 좀 신기한 게요. 원래는 강소팟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닉네임이 겹칠 일이 없었어요. 근데 무한님이 댓글을 남겨주셨을 때 저희가 다른 무한님인 줄 알았어요. 무한님이 두 분이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제는 강소파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별명도 겹치게 되었네. 네, 앞으로는 별명도 그렇고 그 남겨주신 이야기도 잘 기억해둬서 저희가 나름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소파 정주행에다 후원까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글쓰기 모임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 소식이 있겠죠? 제가 다른 곳에서는 알린 적이 없는데 그 작은배 후원자님들께는 매달 1일마다 월간 보고서를 보내드리거든요. 거기에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미리
담아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월간 보고서에 제가 요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글쓰기 모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무함님이 참여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 글쓰기 모임도 제가 왜 생각하게 됐냐면 내가 열심히 쓰는 방법은 같이 쓰는 것밖에 없겠다. 역시 돌고 돌아 환경입니다. 네. 그런 생각에 처음 시작하게 된 기획이라서 저도 좀 빨리 하고 싶어요. 저를 위해서. 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마찬가지로 녹음님이 작은 배 방명록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단소신님. 매번 방명록을 쓰겠다고 다짐했는데 이제야 쓰게 되네요. 오늘 아침 인스타에서 강소팟이 발행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보고 그럼 오늘은 내가 메시지를 전달드릴 때다 싶어서 얼른 달려왔어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독립창작자이자 예술인 녹음입니다. 강소팟을 알게 된 지는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집안일을 하다가 우연히 스포티파이로 듣게 됐는데 두 분의 대화가 너무 좋아서 홀린 듯 역주행을 하게 되었고 단숨에 에피 37화까지 듣게 됐어요. 특히 소신님의 성향이 저와 너무 비슷해서 이야기에 공감을 많이 하게 되어요. 또 강단님은 저와 다른 분이라 생각이 참신하다 느껴질 때가 많아요.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두 분의 티키타카와 간간히 빠져나오는 유머, 여기에 항상 웃고 무릎을 탁 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독립창작에 대한 에피소드를 듣고 그럼 나도 독립창작자라고 불릴 수 있을까? 하다가 맞잖아! 하고 깨닫고 오늘 처음으로 스스로를 독립창작자라고 소개하게 되었네요. 저는 글쓰고 춤추는 춤 작가입니다. 독백 음성의 움직임을 얻는 1인 공연을 만들고 있어요. 종종 움직임 워크숍을 열고요. 최근 에피소드 53화인 그래서 너희들 돈은 어떻게 버는데? 를 듣고 공감도 많이 하고 더 궁금해졌던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소신님이 얘기해 주셨던 말 중에 같이 협업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해? 라는 반응은 보일 때 협업에 후회하신다는 말씀이 저에게 되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두 분처럼 하나의 프로젝트, 또 내 것이 아닌 타인 혹은 팀의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너무 최선을 다하는지라 그런 반응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것이 프로페셔널이라고 생각한 건데 그런 반응을 느낄 때 화가 나기도 하고 도대체 목적에 충실한 좋은 동료는 어디 있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어 외롭기도 했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틀린 게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음에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저는 1인 창작자이자 프리랜서 콘텐츠 에디터로 계속 영역을 확장 중인데요. 아무래도 예술계이고 제가 또 글 쓰는 일도 병행하고 콘텐츠 제작도 하다 보니까 착취 아닌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뚝딱뚝딱 나오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 해도 지금까지 그런 것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몇 차례 겪으면서 허무하고 또 소진된 상태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강단과 소신님은 이러한 은근슬쩍 착취 혹은 착취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비슷한 일에 대응하신 경험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아직 너무 작은 1인 브랜드라 누구와도 잘 지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은데 저의 원칙과 다르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단호하게 잘라내고 싶어져요. 이제는 서서히 멀어진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나중에 저에게 불리하게 돌아갈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도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일에 대한 상식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프로젝트를 하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저의 소신을 밀고 나가는 것이 답일까요? 그러고 보니 강단과 소신 채널에서 이런 이야기를 물으면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문득 깨달음. 하하하. 늘 잘 듣고 에너지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섬세함과 다정함을 소리로 전달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두 분이 세상에 내놓으시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계속 물결로 와닿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또 다음 소식에서 봬요. 저는 녹음님의 이 댓글을 읽고 정말 생각이 많아졌었거든요. 일단 가장 먼저 녹음님이 스스로를 독립창작자라고 오늘부터 부르기로 했다는 점에서 일단 무한감동 받았고, 그리고 그 은근슬쩍 착취에 대한 부분에는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 경험이 너무 부족한 느낌인 것 같기는 해가지고 가끔 강당과 소신 저희 두 사람이 예술계에 종사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특히 저희를 잘 모르는 분들 한테 저희를 설명해야 할 때 뭐 팟캐스트도 하고요. 팟캐스트라는 거는 뭐 라디오 같은 건데요. 뭐 저희 글도 쓰고요. 뭐 뉴스레터도 하고요. 뭐 책도 내고요. 이것도 하고요 하면은 들으면서도 그 사람이 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뭐 책을 하나 만드는데 아니면 팟캐스트 하나 발행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지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 같기도 해요. 일이라는 거는 왠지 어딘가에 정시에 출근을 해서 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해내는 거? 그런 것만이 어떤 성취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선을 만날 때 저도 조금 좌절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프로젝트를 내 가치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프로젝트지만 뭐 포트폴리오에 올리기 위해서든 돈 때문이든 하는 일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에서 누군가가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저도 그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막 모든 일에 에너지를 100% 다 써서 진심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진심을 보여줘도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저는 제 진심을 내어보이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노금님이 이미 댓글에서 마지막에 찾아낸 결론처럼 소신대로 스스로를 지켜가며 즐겁게 일하셨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를 행동하게 하는 환경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강습팟은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당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